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카메라맨으로 근무하고 있는 손인식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영상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상적으로 촬영할 수 없는 것들을 특수한 기구나 장치, 효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을 특수 촬영이라고 합니다. 특수 촬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특수 효과를 이용한 특수 촬영이 있고 특수 장비를 이용한 특수 촬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수 효과를 이용한 특수 촬영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크로마키 촬영이라든지 매트 페인트 촬영, 그 다음에 미니어처 촬영, 그 다음에 특수 분장을 이용한 촬영, 그 다음에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폭파 장면이라든지 자동차가 가다가 굴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특수 효과를 이용한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특수 효과를 이용한 촬영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 장비를 이용한 촬영이 있는데 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촬영에는 우리가 많이 하는 고속 촬영이라든지 이거는 그 물방울이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변한다든지 웨이브가 진다든지 또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의 얼굴 떨림 현상을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속 촬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현미경 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 세계, 예를 들어서 무슨 입자의 단면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현미경 촬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에 있는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을 사람이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그런 적외선 촬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수 장비를 이용한 특수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촬영하는 것들은 주로 그 특수 장비를 이용한 촬영, 이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수 촬영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제가 중학교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다큐멘터리가 없었으니까 아마 BBC 같은 데서 방영했던 그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화면에서 이게 피가 흐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피가 흐르는 장면을 어떻게 찍습니까? 저 같은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살아있는 생물의 피 흐르는 혈관에 피가 흐르는 장면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실사 그림인데 그걸 어떻게 찍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맨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동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그 특수한 이런 촬영들을 저는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맨으로 입사를 해서 이런 특수 촬영 쪽에 저 미속 촬영 저 꼽히는 거는 어떻게 찍을까? 그 다음에 그 고속 촬영 이렇게 웨이브 지고 왕관되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저걸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 그런 쪽의 공부들을, 자료들, 그 다음에 그런 책들,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부장님이나 그 선배들이 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촬영인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속상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한 18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지금은 특수 촬영 감독이다 이런 호칭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기가 쓰는 필력이 있습니다. 그 언어 구사하는 거라든지 단어의 사용, 그 다음에 단어의 은유적인 사용, 상징적인 사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글을 표현을 하고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고요.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붓으로 아주 현란한 터치로 아니면은 색깔을 아주 현란한 색깔 아니면 어두운 색깔 흰색을 잘 조합을 해서 자기 그림을 표현합니다. 이 TV 카메라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TV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상,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를 표현을 해내는 거죠. 당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김경철이라는 카메라 감독이 그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경철이라는 촬영 감독이 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카메라 감독이 그 당호라는 것을 촬영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그림이 현격하게 틀려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왜? 카메라의 깊이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톤이 틀려진다 그러는데 이 톤이라는 것은 카메라맨에 따라서 팬하는 속도도 틀리고 줌인하는 속도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바스트 사이즈를 잡는 TV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스트 사이즈 아닙니까? 바스트 사이즈의 사이즈도 틀리고 또 조명의 색깔도 틀려지고 조명의 설계도 틀려지고 조명의 방향도 틀려지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됐을 때 톤이 현격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카메라 감독끼는 그림만 봐도 저거는 어떤 촬영 감독이 찍은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개성이 아주 뚜렷한 게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개성은 나름대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깊이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아주 좋은 영상이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국 카메라 맨이나 어떤 카메라맨이라면은 어떤 모든 장르를 이렇게 다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만 이렇게 그쪽 촬영만 계속 고집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카메라맨의 현실적인 일들인데요. 보면 드라마일 경우에는 픽션을 형상화해내는 게 드라마 카메라맨입니다. 드라마 촬영에 있어서는 카메라맨이 나름대로의 어떤 콘티를 짭니다. 대본을 받으면은 한 10여 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콘티를 짭니다. 이때의 여자 주인공의 감정이 어땠을까? 이때의 남자 주인공의 감정이 어땠을까? 이럴 때는 여기를 강조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때는 이 남자 주인공의 이런 행동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이 나름대로의 콘티를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연출자와 이렇게 디스커션을 통해서 촬영을 임하게 되죠.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 촬영을 원하는 카메라맨이라면은 많은 독서량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많은 소설과 많은 시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읽어서 이 사람의 감정에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를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나름대로의 구상을 해야 될 거고요. 다큐멘터리 카메라 감독이라 그러면은 다큐멘터리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를 찍을 때 이 새가 포식자, 어떤 곤충을 먹는 포식자의 입장에서 이 새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새끼를 기르는 어미새로서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카메라 앵글과 다가가는 모습과 찍어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요. 교양이나 예능 쪽은 요즘 어떤 가수가 어떠한 춤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적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맨은 한 가지만 고집을 할 수가 없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카메라맨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속 촬영과 고속 촬영은 개념을 보면 미속 촬영은 시간을 압축시킨다라는 개념이고요. 고속 촬영은 시간을 이렇게 늘려준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막 뛰어옵니다. 뛰어올 때 얼굴 그 타이트샷으로 얼굴만 딱 잡았을 때 고속으로 찍어 놓으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찍었을 때 잘 알 수가 없는 이 얼굴의 떨림이라든지 근육의 떨림, 아주 액티브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속 촬영을 해야지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천천히 느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속 촬영은 긴 시간을 압축을 합니다. 10여 초 내외로. 예를 들어서 그 꽃이 6시간 동안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6시간 동안 다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에 피어나는 꽃을 찍어서 이거를 10초 정도를 압축을 해서 꽃이 마치 지금 쫙 피는 것처럼 쫙 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찍는 게 미속 촬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속 촬영에는요, 그 초당 200프레임 이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TV 쪽에서는 약 3배. 우리가 초당 30프레임인데 초당 9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영화에서는 필름으로 약 초당 50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16mm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16mm 카메라를 이용해서 고속 촬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미속 촬영은 크게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전문적인 미속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쉽지만 6mm의 그 미속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실사로 찍어서 이걸 패스트 모션으로 돌려서 미속 촬영을 그런 효과를 얻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미속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 개념을 보면은요, 시간을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를 10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시간을 10초로 만들 수 있게 그 타이밍을 주는 거죠. 1시간을 10초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눠보면 알겠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몇 프레임씩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서 쭉 보여줬을 때 동영상으로 보여지면서 이렇게 꽃이 쫙 피는 것처럼, 아니면 갯벌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전문적인 미속 촬영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 미속 촬영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6mm의 미속 촬영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6mm에는 딱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1초, 5초, 10초, 1분, 5분 이렇게 내가 임의로 15초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촬영되는 테이크 프레임도 2프레임이나 1프레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최소가 0.5프레임, 0.5초, 15프레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이 흘러가는 장면을 찍어도 탁탁탁탁탁 끊어져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못 쓴다 그러지만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초를 만든다 그러면은 1시간짜리를 10초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초가 나왔다, 인터벌 타임이. 그럼 그거를 그 다음에 테이크 프레임이 15프레임이니까 우리가 이걸 2프레임 정도로 줄이려면은 7배속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 피는 장면이라든지 무슨 썰물 밀물 장면이라든지 기타 어떤 식물이 자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매끄러운 장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사 촬영을 해서 그 패스트 모션으로 돌려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속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를 촬영할 때 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해 뜨는 장면. 도시의 야경에서 이렇게 네온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이쁜 야경에서 해가 뜨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나고 자동 출근하는 행렬이 많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꽉 메우는 차들, 이런 장면을 원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실사 촬영을 하게 되죠. 카메라에 1시간짜리 테이프를 넣고 1시간을 돌린 다음에 해 뜨기 30분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 뜨고 나서 30분까지 실사 촬영을 하고 이거를 패스트 모션으로 돌리면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미속 촬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은 뭐 단시간 내에 뭐 며칠 내에 찍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찍어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여 내지는 2, 3년을 찍어서 방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계절 변화가 오는데요. 이 계절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앵글인데 거기서 뭐 나뭇잎이 없다가 무성한 나뭇잎으로 변한다든지 이러한 장면들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찍는 형태를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디졸브 촬영, 계절 변화 디졸브 촬영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디졸브 촬영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졸브 촬영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ENG를 이용한 촬영이 있고, 하나는 6mm를 이용한 촬영법이 있겠습니다. ENG를 이용한 촬영에서는 이 계절 변화 디졸브 촬영이 아주 좀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ENG 카메라든지 싱크가 있습니다. 싱크 겟럭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외부에 있는 비디오 신호를 받아서 그 비디오 신호와 동기를 이루어서 그림을 찍는 방법이 싱크 겟럭인이라는 그 커넥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 예를 들어서 어떤 지붕 위에 걸려 있는 나무를 먼저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소라든지 찍은 장소, 그 다음에 찍은 카메라의 높이,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미리, 이거는 우리가 기록과 표시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그것을 찍고, 그 다음에 6개월 후, 내지는 몇 개월 후 계절이 변한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 갑니다. 동일한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놓고요. 동일한 높이, 동일한 렌즈 각도를 놓고, 그 다음에 전에 찍었던 VCR, 테이프를 VCR에 넣습니다. 그래서 VCR에서 비디오 아웃 하나는 모니터로 가고요. 또 비디오 아웃 하나가 카메라의 겟럭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카메라에 있는 비디오 아웃을 이쪽 모니터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요. VCR에 있는 그림과 카메라에 있는 그림을 모니터에서 동시에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VCR에 있는 그림을 플레이를 하고 내 카메라를 움직여서 거기다 똑같이 그림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야겠죠. 지붕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의 위치라든지 도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딱 맞춰서 다시 촬영을 하고 이 두 개를 디졸브를 걸면은 훌륭한 계절 변화를 일으키는 디졸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6mm에는 겟럭인이 없습니다. 또 동지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옆에 요즘은 액정 모니터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얇은 세로판지를 댑니다. 그래서 위치를 표시를 하고 내가 정확하게 찍어야 될 위치, 예를 들어서 지붕, 선, 라인선, 아니면 전봇대의 선, 도로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6개월 후, 3개월 후에 가서 그걸 그대로 맞춰놓고 그 그림에다 맞춰서 찍고 부관적으로 디졸브를 걸면은 아주 훌륭한 계절 변화의 장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팀의 구성은 크게 이제 세 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 명은 수중 카메라맨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수중 촬영 보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텐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텐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촬영할 때는 보통 이 텐더 역할을 아주 바다 사정도 잘 알고 지역의 조류라든지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다이빙 샵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텐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중 촬영 보조자가 있습니다. 이 수중 촬영 보조자의 주 임무는 카메라맨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카메라맨은 어떤 촬영 대상물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갑자기 깊은 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갑자기 상승하기도 하고, 또 에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게 수중 촬영 보조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 카메라맨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 장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중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중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중 하우징은 보통 2인치 하우징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HD 카메라들이 많이 다큐멘터리 촬영하기 때문에 HD 하우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6mm 카메라가 있습니다. 6mm VX1000이나 VX2000, PD150 이런 장비를 들 수 있는 하우징이 있습니다. 이런 하우징에다가 6mm를 장착해서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중 라이트가 있는데 수중 라이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200켈빈도 빨간색이 나는 거죠. 3200켈빈도가 나오는 라이트가 있고요. 하나는 6400켈빈도가 나오는 HID 램프를 장착한 그런 그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HID 6400켈빈도가 나오는 이런 장비는요, 낮에 햇빛이 닿는 곳에 조명을 할 때 이 장비를 쓰고요. 3200켈빈도가 나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약간 빨간색이 나는 거죠. 이거는 야간에, 내지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 이런데 들어가서 촬영할 때 3200켈빈도의 라이트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3200켈빈도의 라이트를 많이 씁니다. 물속은 파란색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들어오면서 파란색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산란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수초라든지 물고기의 색깔을 보려면은 빨간색의 3200켈빈도의 라이트가 닿아야지만 원래의 재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성부적 부분인데요. 이것은 수중에 있는 생물을 촬영을 하면서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몸을 제대로 중성부력을 못 잡아서 찌뚱거리며 옆에 있는 미역이라든지 감태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서 뽑아버리면은 그 밑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에 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해가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성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수중생물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중생물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생물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생물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절한 촬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카메라맨들은 장비라든지 어떤 촬영 기구라든지 어떤 세트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됩니다. 제가 촬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애기 똥풀과 같은 아주 꽃의 수술 암수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 암수 크기가 불과 1mm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수술 암술의 움직임, 이 자가수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수술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막 생성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은 불과 수술이 1mm 크기뿐이 안 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찍을 수 있는 렌즈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렌즈로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세 촬영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이건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2인치 카메라에 그 C마운트죠. C마운트에 105mm 니콘 렌즈나 캐논 렌즈, 접사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어댑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곳에다 접사 렌즈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작은 그 물체를 1mm 정도 되는 크기의 물체를 화면 가득히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하게 된 게 미세 촬영 렌즈고요. 또 미세 촬영 시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고정해서 카메라가 움직임 없이 미속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액티브하게 따라가면서 촬영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위속 촬영 트래킹기입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데요. 이 움직여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위속 촬영하고 싶어서 이런 트래킹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요, 새삼이 어떤 새삼이라는 기생식물이 있습니다. 이 기생식물이 일반적인 풀에 감겨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트래킹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이 도깨비 바늘이 있습니다. 도깨비 바늘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미세 촬영 렌즈와 같이 타이트하게 찍다 보면은 그 안에 도깨비 바늘이 사람 몸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질 수 있는 게 그 끝이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휘어져서. 이런 거는 일반 눈으로는 안 보이고 미세 촬영 렌즈로만 봐야지만 보이는 건데요. 이런 렌즈를 타이트하게 이런 렌즈를 통해서 찍다 보면은 카메라맨이 이게 펜발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카메라맨의 심장 박동이 그 화면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덜컹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서 펜에서 도깨비 바늘의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펜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카메라맨의 심장 박동에 의해서 화면이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펜바에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촬영도 움직이면서 촬영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개발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냐 아니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은 눈으로는 봤어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화면으로 담아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있어요. 뱀을 찍는데 뱀이 새끼를 낳습니다. 어떤 알을 낳습니다. 알을 깨는데 이 뱀이 이제 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굴속 자연 상태에서 알 낳는 장면을 찍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있고 이걸 아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찍을 거냐? 이거는 거의 찍기가 힘들겠죠. 이럴 때는 알이 부화되는 장면이라든지 그 한 일부분은 세팅해서 찍으면 되겠죠. 이거를 조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확실한 기준점을 갖고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카메라맨을 꿈꾸고 있거나, 이제 막 카메라맨으로서 시작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카메라맨 앞으로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은 학교 점수가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고용해 줄 수 있는 그분한테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적표거든요. 제 예를 든다면요. 저는 입사시험 볼 때 왜 그 성적 증명서를 띄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촬영 이런 부분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성적표에도 보듯이 나는 촬영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학생이라면은 학점을 잘 받으십시오. 잘 받아서 입사시험 볼 때 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그냥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업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지각을 한다든지 성실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면은,
다른 사람과 유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작업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말썽을 일으키는 카메라맨이 되는 거겠죠. 좋은 카메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말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